예, 오늘 강의의 제목은 수학적 사유와 글쓰기입니다. 수학, 사유, 글쓰기 이렇게 세 열쇠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예,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공학수학, 신호화 시스템을 강의하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선형 시스템, 비선형 시스템 뭐 이런 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연구이라는 과목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과목에 이제 시스템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예, 그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 분야와 관심 분야는 이와 같고요. 그리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죠.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들어가는 말에서 언어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논증에 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수학적 사유, 글쓰기, 그리고 그 두 개를 어떻게 제가 엮어서 시도를 해봤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차례차례 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있으나마나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비법 아닌 비법이 있습니다. 글을 잘 쓰려면 글쓰기를 즐겨야 해요. 그런데 이게 뭐 되게 어렵죠. 어떻게 재미없는 걸 어떻게 즐기라고 하느냐. 어쨌든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그리고 즐기려고 하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뭐 이렇게 첫째 비법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비법이 또 있습니다. 글 잘 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이공계 학생들 많을 텐데 보통 글쓰기는 문과 학생들한테 흔히 필요한 일이고 이과 학생들은 뭐 수학 물리 잘하면 되고 문제 잘 풀면 되니까 글쓰기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한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관한 조사를 미국에서 해봤더니 성공한 엔지니어들 또는 엔지니어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글쓰기, 소통 능력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 통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얼핏 상상하는 것보다는 글쓰기 능력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자, 일단 몇 가지 문장을 한번 같이 보죠. 별로 아름다운 문장은 아닌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에 있는 he is alright now는 그냥 그는 지금 괜찮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기계 보고 해석하라 그러면 뭐 왼쪽이 없으니까 오른쪽만 남았다라고 해석을 할까요? 글쎄요. 어떻든 이게 그는 이제 괜찮아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는 단순히 이 단어를 또는 문장을 분석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함께 살핀다는 이야기겠죠. 어떻든 상황과 맥락을 빼고 이야기하면 대단히 무서운 문장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문장 보죠. 제이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제이에게 내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이상단 교수님께 부탁을 한 걸까요? 아니면 내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제이에게 부탁한 걸까요? 이 문장만 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문장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게끔 많이 쓰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제이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내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제이에게 부탁했다라고 하거나 제이에게 내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누구누구에게 부탁했다라고 하거나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은 되게 명확하지 않은 문장이에요. 또 다른 문장 보죠. 나는 언론인 리영희 선생과 함께 박경희 선생을 글쓰기의 은사로 여긴다. 이 글쓰기 책에 나오는 텍스트인데 이 저자는 리영희 선생님과 박경희 선생님을 글쓰기의 은사로 여긴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리영희 선생님과 저자가 박경희 선생님을 글쓰기의 은사로 여긴다는 뜻일까요? 앞에 거예요. 앞에 건지 뒤에 건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분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이분들의 연배가 어떤지를 대략 살피면 앞에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리영희 선생님이
그 살아계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상황, 맥락,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이영희 선생님과 박경희 선생님이 글쓴이의 글쓰기 은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문장인 거죠. 두 개가 동시에 나왔네. A는 B와 함께 한양에서 내려온 관군에게 붙잡혔다. A랑 B가 같이 붙잡힌 걸까요? 아니면 B가 관군과 같이 내려와서 A를 붙잡은 걸까요? 명확하지 않죠. 예,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인 한 명이 거의 매 시간 흑색종으로 사망한다. 이거는 제가 이 영어 문장을 그냥 옮긴 건데요. 이게 이제 문장만 보면 미국인 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죽는다. 이런 식으로 쓰인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번 죽을 수는 없죠. 한 사람이 여러 번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헤아리면 그러면 이 문장은 그냥 한 시간에 한 명씩 죽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문장 자체만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번 죽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 시작을 명확하지 않은 문장을 나열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쓰지 않으면 글쓰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꼼꼼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쓰기 십상이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에서 아무리 열심히 써도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그게 현실인데요. 이야기 좀 더 진행을 해보죠. 결국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애매함과 모호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애매함은 기호는 같지만 지시 대상과 표상이 다른 거예요. 예를 보죠. 자유민주주의는 좌익 사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라고 했을 때의 자유민주주의는 같은 자유민주주의일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옳다 그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문장 속 자유민주주의는 같은 단어가 아니다. 기호는 같으나 지시 대상과 표상이 다른 뜻이다. 인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단어가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그 문장일 텐데 만약에 한 사람이 같은 글에서 이런 문장을 썼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기호는 같으나 지시 대상과 표상이 다를 때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논리학 용어입니다. 좀 이따 이제 모호함 얘기를 할 텐데 그 애매함과 모호함 일상언어에선 비슷한 뜻으로 쓰기도 하고 또 애매함은 너 왜 애매한 사람 고생시켜?처럼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논리학 용어로서 애매함과 모호함은 이렇게 구별을 해요. 자, 배아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세포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배아는 같은 기호지만 다른 단어겠죠. 지시 대상이 표상이 다른 거죠. 애매해요. 자, 이건 조금 다른 예인데 손잡이를 꼭 잡으십시오. 여기서 꼭이라는 게 세 개 잡으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손잡이 잡는 행위를 반드시 하시오라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죠. 이 애매한 거예요. 이 꼭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르게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메시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예들은 모두 애매함의 예예요. 자, 그다음 모호함은 의미의 적용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키가 참 크다. 저 사람이 예컨대 175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동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크다, 작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큰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작은 건지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저 사람 키는 175야 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어떻든 크다 작다 같은 용어를 쓸 때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겠죠. 이런 때 우리는 모호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건 어떨까요? 시작 부분에서 여러분이 제 얼굴을 잠깐 봤을 텐데 오늘 연사는 젊은 교수다. 이거는 모호함의 예일까요? 아니면 명백히 잘못된 문장의 예일까요? 어떻든 적용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문장이 또는 단어가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모호함과 애매함의 그 앞에서 시작할 때 봤던 예들 포함해서의 문제는 일상 언어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최소화하는 노력을 제가 뒤에서 수학과 관련 지을 거예요. 예, 이제 애매함과 모호함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논증은 그 논리적으로 주장을 한다는 건데,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를 대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의 주장이 내가 보기에 옳은데 근거를 대지 않았어. 그러면 저는 그거를 적어도 논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논증은 근거와 주장의 쌍이에요. 논증에는 연역 논증이 있고 귀납 논증이 있어요. 연역 추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반드시 참인 논리를 연역 추론이라 하고, 귀납 추론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큰 논리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배웠을지 모르겠네. 연역 추론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 귀납 추론은 개별적인 사실에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 뭐 이렇게 배웠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일반, 개별, 특수, 보편의 의미가 내가 보기엔 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 그 정의에 견주면 이 정의들은 분명하죠.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반드시 참인 논리,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는 논리, 연역 추론, 참일 가능성이 큰 논리, 귀납 추론, 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지만 아주 작다고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뭔가 썩 좋진 않지만 아주 나쁘진 않은 귀납 추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대비시키면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그 정의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논리학적 정의입니다. 개별, 일반, 보편, 특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주장이란 받아들여질 만한 전제에서 출발해서 연역 추론이나 개연성이 큰 귀납 추론,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는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연역 추론이나 개연성이 큰 귀납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주장인 거죠. 좋은 논리적 주장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아는 예죠. 뭐 이런 식의 논증이 귀납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긴 하네요. 연역 논증의 예를 볼까요? 사람은 언제 모두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다. 이거 연역 추론이고, 이게 참이면 이건 반드시 참인 거죠. 일반적인 것에서 나라는 특수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에서 특수 이야기하는 거 맞네요. 여기까지 보면 일반, 보편, 특수 뭐 이런 식의 용어를 가지고 귀납과 연역을 구별하는 게 틀리진 않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 귀납 논증에서 여러분이 이거 귀납 논증 아니다. 세종대왕도 죽었고 이순신장도 죽었고 내가 죽을 거다, 사람이 모두 죽을 거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참일, 전제가 참이라는 참인 전제에서 참인 결론을 이끌어내니까 이거 연역 추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두 죽는다는 결론은 거짓일 수 없겠죠. 참이겠죠.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에서 사람이 모두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모두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귀납 논증인 거예요. 어쨌든 연역 논증,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고, 귀납 논증, 전제가 참이면 결론 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일반, 특수, 보편을 가지고 설명한 것과 통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정의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할 텐데, 다음 예를 보면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n이 5보다 크면 n이 4보다 크다. n이 5보다 크면 n이 4보다 큽니까? 맞죠? n이 5보다 크면 n은 4보다 커요. 이거 연역 논증이에요. 왜냐하면 n이 5보다 크다는 전제가 참이면
n이 4보다 크다는 결론이 반드시 참이니까. 이렇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 게 연중이다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예를 보면 보편, 특수, 일반 이런 것하고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개는 일반, 특수, 보편, 원리 이런 단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되도록 분명한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든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얘기가 나왔는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n이 2보다 큰 정수면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YZ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페르마가 이때쯤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페르마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이거를 증명하는 그 놀라운 방법을 알고 있으나 여백이 좁아서 적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서는 350년, 360년 뒤에 360년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이걸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거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명된 명제, 정리는 증명된 명제라는 뜻인데, 증명이 안 됐는데도 정리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명제일 거다라는 확신이 강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건 어떻습니까? 골드바우의 추측.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의 반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참이라고, 증명되기 전부터 참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듯이 골드바우의 추측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슈퍼컴퓨터를 사용해도 반증할 수 없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처럼 이것도 참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믿지만 이건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골드바우의 추측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처럼 언젠간 증명이 돼서 골드바우의 추측이 아니라 골드바우의 정리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임을 주장할 수,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 당최 알 수 없는 주장도 있겠죠. 또 만약에 골드바우의 추측이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는 운명이 달라서 이게 참이라는 사실을 그 신은 알고 있지만 인간은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면, 그러면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골드바우의 추측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참 거짓과 관련해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싶네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수학 얘기로 넘어갈 텐데, 핵심 쟁점은 결국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과연 증명할 수 있겠는가? 증명을 한다면 어떤 체계로 증명할 것인가? 그 체계 얘기하면서 이제 공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제 수학 얘기 넘어가기 전에 그 세 가지 종류의 문제에 관해서만 짚고 넘어가죠. 이게 되게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이 딱 하나만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특히 수학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익숙한가요? 수학 문제는 모두 이렇다고 혹시 생각하나요? AX가 B 되는 X를 찾으시오. X는 A분의 B. 하나 있죠. 그런데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A가 0이면 B가 0일 때 모든 X가 다 답이 되고, B가 0이 아니면 아무 X도 답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딱 하나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 여럿 있는 문제도 있고 답이 전혀 없는 문제도 있어요. AXB라는 간단한 선형 방정식을 두고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그 수학에서조차 이렇게 답이 없거나 여럿 있는 문제도 있는데 세상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답 없는 문제도 많죠. 근데 답이 여럿 있는 문제인데 나는 답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찾은 답이 다른 사람의 답과 다를 때 답이 내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이제 독선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저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인데 이것만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답이 여러 개가 있는지, 답이 항상 있는지, 그때 이제 수학에서 존재성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고, 답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지, 그때 이제 수학에서 유일성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존재성과 유일성에 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인간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풀려고 애를 쓰면 그 결과는 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관한 고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건 있는 답을 찾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른다는 말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서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알 수 있다는 의미의 모른다와 이건 다른 사람도 알 수 없는 문제다. 인간은 알 수 없다. 즉 풀 수 없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모르겠다. 답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답의 존재성에 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모른다고 할 때 정말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알미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을 뜻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뭐 공자도 하고 소크라테스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는 말에 관해서 우리가 늘 의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 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모른다는 게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는 걸 뜻한다면 되게 좋은 거죠.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예, 이제 수학 얘기해보죠. 수학은 사유 방식이자 언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수학이 사유 방식이라면 어떤 사유 방식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은 아까 이제 논증을 연역 논증과 균합 논증으로 구별했는데, 그 중에서 연역 논증에 해당하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에서 뭔가 답을 찾으면 그거는 답일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분명히 답인 거죠. 수학에서 어떤 명제를 이끌어내면 그 명제가 참일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그 명제는 분명히 참이에요. 왜냐하면 연역 추론의 결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수학하면 뭐 계산 떠올리나요? 계산? 정량적 사고와 관련이 있죠. 또 수학은 뭔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정수 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뭐 또 빼고 나누고 하는데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정수가 아닌 수가 나올 수 있죠. 이제 정수의 그런 대수적인 성질을 알고 있어요. 자, 다항식 곱하고 더하고 또 나누려 보면 다항식끼리 나누면 다항식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연산의 구조를 보면 정수나 다항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도 만족하고 정수의 연산도 만족하고 다항식의 연산도 만족하는 그런 공통의 규칙을 생각해낼 수 있게 일종의 추상화하는 거죠. 추상화하고 일반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의 전형적인 사유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학을 패턴의 과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학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과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수론이면 수의 패턴이고, 기하학이라면 모양의 패턴이고, 미적분학은 운동의 패턴이고, 수리 논리는 추론의 패턴이고, 확률론은 우연의 패턴이고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의 과학이다 수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적절한 이야기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겠지. 자연을 수학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경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연을 수학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두 가지로 나눠보죠. 자연에 패턴이 있다. 자연에 있는 그 패턴을 수학으로 기술한다. 그러면 사실 뒷부분은 수학을 패턴의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패턴이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그 패턴을 수학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수학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게 경이롭다면 패턴이 있다는 게 경이로운지 패턴을 수학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게 경이로운지 둘 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후자는 수학을 패턴의 과학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경이롭지 않을 수도 그렇게 경이로운 일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수학자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수학은 패턴의 과학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사유하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우린 유한한 존재죠. 무한을 어떻게 사유하나? 여러분 무한대라는 기호 쓰나요? x가 무한대다라는 말을 씁니까? 무한대가 숫자입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은 씁니까? x가 무한대다라고 얘기를 할 때와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같은 얘기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언어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패턴의 과학인 수학, 연역 추론인 수학은 과학을 위한 언어, 또 엄밀한 언어, 오해의 소지가 없는 언어로서 추론의 언어이기도 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연역 추론, 수학이 연역 추론이니까 수학이라는 언어는 연역 추론을 위한 언어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오늘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an이 l로 간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an이 l로 간다. 일단 an이 l로 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an이 l로 수렴한다는 뜻인가요? 수렴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an이 l로 접근한다는 뜻입니까? 접근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수렴한다, 간다, 향한다, 접근한다 같은 서술어를 또 다른 서술어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똑같은 질문을 새로운 서술어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하려면 서술어 바꿔치기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적분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열심히 써서 훌륭한 도구가 됐지만 미적분학이 수학의 정식 수학이 되기까지 사람들이 꽤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극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확해진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이필론 델타 얘기예요. 여기서 이 이필론 델타 논법을 같이 공부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문장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an이 l로 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이런 문장을 이렇게 간결하게 쓰겠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장은 뭐가 뭐로 간다, 접근한다, 수렴한다 같은 서술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의미의 입실론이 있는데 그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일은 small n이 large n보다 크면 이 부동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호한 뜻이 뭔지 분명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n이 무한대로 간다, an이 l로 간다는 건 나한테는 그게 n이 뭐보다 크다는 문장만큼 명확하다라고 주장하면 내가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적어도 나한테는 an이 l로 간다는 이야기는 n이 라지 n보다 크다는 얘기보다는 덜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an이 l로 간다는 말이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문장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없다. 모르는 의미가 없다. 의미 모르는 단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극한의 정의예요. 이 극한의 정의에는 이 문장에는 무한대가 등장하지만 여기는 무한대라는 기호가 등장하지 않아. 이게 이제 일종의 유한을 가지고 무한을 사유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무한을 사유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간다, 접근한다 같은 모호한 단어를 누구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명한 단어를 쓰면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그런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문장만 보면 맥락 따지지 않고 문장만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식의 문장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수학은 그런 모호함과 애매함이 없는 그런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걸 좀 더 그 간결하게 써본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수학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수학에서 수학 얘기 기왕한 김에 수학에서 다루는 명제의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수학은 뭐 추상적 개념과 같은 대상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죠. 예컨대 소수, 무한히 많다. 무한히 많다는 단어도 간단치 않은데 루트위는 무리수다. 이렇게 추상적 개념에 관한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매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아요. 애매하다는 건 같은 기호가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거고 모호하다는 것은 기호의 적용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건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n이 large n보다 크다? 그거를 다르게 해석할 사람은 없죠. 모든 단어는 의미가 같은 거죠. 그리고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 기초 논리학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명제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다라는 사실 하나만 확인되면 세상 모든 명제를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이른바 아무 말 대잔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제 하나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면 즉 모순이 발생하면 세상 모든 진술이 다 참이다라는 정말 처참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대전제고 그리고 그런 그 전제 아래 이제 참이라는 사실을 참이라 전제한 그 공리에서 참이라는 사실을 이끌어내는 증명이 수학에서 핵심 논점이 되는 거죠. 수학 명제는 되게 이런 형식으로 구성돼요. 어떤 대상이 어떤 성질을 지닌다. 어떤 타입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이 또 어떤 성질을 지닌다. 어떤 타입에 해당하는 대상 중에 적어도 하나가 그 성질 P를 가진다. 또 어떤 명제가 성립하면 또 다른 명제가 성립한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부정되거나 접속사로 연결되는 형태로 수학의 문장들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런 문장들을 연역 추론을 거쳐서 이제 또 다른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 결론이 참임을 보이는 게 증명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 정리 좀 해볼게요. 수학은 공리에서 출발해서 연역 추론을 거쳐서 공리가 참이라고 전제하면 참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체계예요. 그래서 증명이란 바로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리가 참이라고 전제했고 연역 추론이니까 증명된 문제는 반드시 참이겠죠. 자, 이제 그 유클리드 기하학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제 그 공리계의 예로 유클리드 기하학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그 왜 서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유클리드 원론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지금처럼 전자책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전자책은 독자가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서점이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종이책은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유클리드 기하학이다라고 해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의 공리에서 수많은 기하학적 명제를 이끌어낸 책이에요. 근데 그 유클리드 원론에 담긴 명제들은 사실 유클리드가 새롭게 만든 건 이미 농사 지으면서 알아야 될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클리드 원론의 가치는 그 안에 수많은 기하학적 명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많은 기하학적 명제를 이 5개의 공리에서 이끌어냈다는 데 있어요. 수많은 사실을 아주 적은 수의 원칙, 전제, 즉 공리에서 이끌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원론의 가치고 그게 수학적 사유의 전형이고 그게 이제 좀 세게 얘기하면 서양 문명의 토대인 거죠. 그게 이제 서양의 수학과학,
과학 문명의 토대인 거니까. 이 유클리드 원론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5개의 공리 가운데 마지막 공리 하나가 이제 그 평행선 공리라는 건데, 어떤 직선이 있으면 직선밖에 한 점을 지나면서 그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단 하나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한한 인간이 그림을 그려도 유한한 캔버스에 그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무한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간단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요 5번째 공리를 요 4개 가지고 유도하려고 막 애를 써봤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4개와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든 이제 이런 그 5개의 공리에서 수많은 기하학적 명제들을 이끌어냈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쌍곡선 기하학이라는 게 있고 타원 기하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얘기를 자세히 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림 보면 짐작을 하겠지만, 쌍곡선 기하학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고 구면 기하학은 180도보다 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냐 하면, 쌍곡선 기하학의 전제는 아까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평행선 공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직선이 있고 그 직선밖에 한 점을 지나면서 그 직선과 평행인 게 단 하나라고 했는데, 그런 게 수없이 많다는 전제 아래 얻은 게 쌍곡선 기하학이고, 그런 건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 아래 얻은 게 구면 기하학이에요. 그러니까 쌍곡선 기하학, 구면 기하학, 유클리드 기하학, 이거는 5번째 평행선 공준만 다른데, 내가 여기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냐, 180도보다 크냐, 180도보다 작으냐를 얘기를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3가지 주장은 정확히 마찬가지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종류의 공리에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결론이니까. 그러니까 과정에 초점을 두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큰지 작은지 또는 같은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어떤 결론이 얼마나 사실인지, 표현이 좀 그러네. 결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단 결론에 이르는 과정, 결론에 이르는 수학적 과정, 이게 수학적 사유의 진정한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쓰기도 어떤 논증 과정이니까 수학처럼 연역 추론을만으로 구성된 논증을 글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결론을 내 전제가 어떻게 지지하는지, 구조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수학 논증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수학 얘기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하기 전에 수학은 이제 참인 전제에서 참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뭔가 완벽한 체제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20세기 전후에 이제 역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른바 거짓말쟁이의 역설, 세비야 이발사 역설 같은 건데, 이제 거짓말쟁이의 역설은 크레타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다라고 크레타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은 참이냐 거짓이냐는 거죠. 세비야 이발사 역설은 세비야 이발사는 자기 혼자 면도할 줄 모르는 모든 세비야 사람이 면도를 해준다. 그러면 그 이발사의 면도는 누가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지 않는 모든 집합의 집합, 그 집합을 예컨대 P라고 하면, 과연 P는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러셀의 역설인데, 이런 역설이, 근데 여러분 이제 짐작을 했겠지만, 이런 역설은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시를 할 때 칭위를 헷갈려서 칭위를 잘 구별하면 피할 수 있는 역설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떻든 이런 역설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점이 돼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명제가 참이면서 거짓이면
아무 말 대잔치가 가능하다고 했죠. 세상 모든 주장이 다 참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무모순성이 성립한다. 모순이 없는 거니까 또는 정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어떻게 되기를 특히 이제 힐베르트 같은 사람이 바랬냐 하면 세상의 참인 명제는 다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명을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지금 못했을 뿐이지 언젠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참인 명제를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원리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완전성인데 사실은 그 특정한 체계 안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게 이제 지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관심 있는 사람은 칸토, 힐베르트 러셀, 괴델로 이어지는 그런 20세기 초반의 그 수리 철학의 역사, 수리 논리학의 역사를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괴델이고 그 명제를 그 이야기를 불완전성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괴델이 이제 어떻게 그걸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그 수에 관한 주장이 있어요. 수에 관한. 그런데 수에 관한 주장을 숫자에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가 있고 수에 관한 주장이 있고 근데 수에 관한 주장이 또 수에 대응하니까 수에 관한 주장도 수예요. 그러면 수나 숫자나 숫자에 관한 주장이나 숫자에 관한 주장에 관한 주장이나 숫자에 관한 주장에 관한 주장에 관한 주장이나 모두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까 역설이 등장할 때 자기 자신을 지시하면서 칭의를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 칭의가 달라져도 모두 서로 다른 칭의에 있는 것들도 모두 똑같은 숫자에 대응한다면 칭의를 구별하는 게 원리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불완전성 정리를 이끌어낸 거예요. 어떻든 이런 이제 그 수학이 참인 전제에서 참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런 체계가 공리계고 뭐 추론의 언어고 과학의 언어고 패턴의 과학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수학은 정말로 완벽한가라고 생각하면 완벽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고 이게 이제 소위 그 수학 수리 철학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물론 쉽지 않나 그만한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뭐 공부하다가 관심 있어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저한테 이메일로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학에 관한 이야기 거기까지 하고 이 사람이 바로 그 괴델이에요. 제가 말씀 괴델이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아인슈타인. 이 두 사람이 프린스턴에 같이 있으면서 출퇴근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는데 그래서 괴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했대요. 뭐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특별히 이제 연구를 하지는 않는데 아인슈타인이 날마다 출근하는 것은 출퇴근길에서 이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했을 정도. 이 두 사람이 그 프린스턴에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괜히 지적 자극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정리를 하고 그 44분쯤 흘렀는데 그 글쓰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수학은 언어입니다. 모호하지 않은 언어. 그래서 애매하지도 않고 과학과 추론의 언어예요. 그리고 수학은 그래서 사유 방식이에요. 생각하는 방식과 태도예요. 연역 추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이과생들한테만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 태도, 방식의 토대를 구성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과 사람 포함해서 일종의 시민 교양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연역 추론만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언어는 본질적으로 모호한 측면과 애매한 측면이 전혀 없진 않아요. 하지만 수학은 그런 언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연역 추론만으로 구성된 언어예요. 그래서 일상 언어를 수학처럼 할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 덜 쓰고 덜 애매하고 모호하게 만들고 최대한 연역 추론에 가깝게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포함해서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 수학이라는 언어와 가깝도록 여러분의 일상 언어를 구사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글이 더 단단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이 l로 간다라고 했을 때 n이 무한대가 되고 an이 l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향해 가는 거죠.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다다르는 게 아니라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언어, 수학적 논리는 일상 언어와 일상 논리가 수학적 언어, 수학 언어 논리와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극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극한. 수학은 논리와 언어로서 모두 일상 언어와 일상 논리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 이제 글쓰기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예. 글쓰기 얘기하기 전에 글과 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글과 말은 같지 않죠. 하지만 완전히 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달라요. 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지만 또 가깝기도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상한 표현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 말과 글이 얼마나 적당하게 가깝고 또 적당히 뭔지를 생각해 보면 현실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다면 벌어져요. 제가 그걸 말과 글의 악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서 너무나 먼 글을 써요. 그러니까 말할 땐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을 글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어체, 구어체 차이가 있으니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글을 쓰자라고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말할 땐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을 글에서만 쓴다는 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하는 문제의식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글이 말에서 너무 멀어지고 또 그런 글을 심지어 말이 닮아가고 말도 이상해지고 또 글도 이상해지고 이런 식의 그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과목에 이제 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전기회로 밑시험 뭐 이런 것 많이 쓰는데 밑이라는 말도 되게 이제 일상 언어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죠. 저는 밑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나.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간다 그러지 철수 및 영희가 학교에 간다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할 땐 전혀 쓰지 않는 말을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의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제 너무나 말에서 멀어지지는 않도록 글을 쓰자. 말할 땐 전혀 하지 않는 그 단어 같은 거, 표현 같은 거를 글에서 쓰지는 되도록 말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말과 글의 차이는 일단 소리, 글은 눈으로 보는 거고 말은 소리로 듣는 거죠. 근데 소리 내서 여러분이 쓴 글을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때 편하게 들리면 그러면 여러분 글은 잘 쓴 글이에요. 그런데 뭔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럭저럭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소리 내서 읽으려고 하면 잘 읽히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으면 그러면 좀 이제 내 글이 말에서 너무 멀어져서 이른바 가독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제 말과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걸 말로 단순히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와 말하기가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에 우리가 영어를 쓸 때와 한국어를 쓸 때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는 영어와 다르고 그래서 한국어를 이야기할 땐 한국어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건 뭐 제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말과 글의 관계, 적당하고 알맞은 표현이 좀 구체적일 수 없는데 애매하고 뭐할 수밖에 없는데 알맞은 거리, 말과 글의 알맞은 거리를 늘 의식하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주고 이제 좋은 글을 써봅시다. 좋은 글은 우리 관점에선 정확한 글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께 문학적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논증 얘기했죠. 일관되게 오늘 논증 얘기를 한 거예요. 귀남 논증, 연형 논증, 연형 논증은 수학, 일관되게 논증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문학적 텍스트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내가 되게 무지한 사람이라서 문학에 대해서. 이제 그 논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확한 글이 좋은 글인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얘기도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것과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건 뭐 당연한 건데 되도록 쉽게 설명한 글, 쉽게 쓴 글이 그게 좋은 글이다. 그래서 쉬운 글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확한 글을 이해하기 쉽게 쓰자. 이태준의 문장 강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엄연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이제 글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그 종류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태준 선생이 엄연미라는 게 있다. 엄연미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너무도 분명해서 그 논지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글을 만나면 저 글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 아름다움을 이태준 선생은 엄연미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과학기술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에서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은 이런 엄연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고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쓴다는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이 좋은 글의 그 덕목이 되겠죠. 이건 뭐 여러분 다 그 글쓰기 공부 이제 교양 과목에서 들으면서 다 봤던 얘기인데 이제 일단 그 보통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게 가독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 내용이란 문제와 해답의 조합이에요. 문제와 해답의 조합인데 이런 거죠. 문제를 핵심 내용에서 빼버리면 모양이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예컨대 그 탈레스가 모든 것은 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를 함께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탈레스는 세상 만물은 변하는데 그 변화하는 그 세상 만물의 배후에 변하지 않는 본질 같은 게 있다. 그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분명한 오답이었지만 훌륭한 질문이었죠. 훌륭한 질문에 대한 오답인 거죠. 그 질문은 워낙 훌륭해서 서양 철학의 문을 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가 풀었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것을 이제 그 뒤로 설명하는 이른바 두갈식의 글쓰기가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특히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가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제 어떤 문제를 왜 풀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나 그 문제 관심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풀었는지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두갈식은 읽는 사람을 배려한 그런 글쓰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왜 풀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그 문제에 읽는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겠죠. 일반적으로 이게 효과적인 글쓰기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흔히 하는 이야기이죠. 이제 이게 그냥 해서 되도록 데이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데이터가 말하게 하자라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 술이 반병이나 남았다와 반병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이제 같은 반병을 두고 생각이 다른 거죠. 물론 이제 나는
반병 많이 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반병이나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논리적인 글쓰기에서 많은 경우 이렇게 내 생각을 주관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만 제시하고 내가 하는 생각을 독자가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게 그게 논리적인 글이다. 객관적인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 키 얘기도 했지만 백두산이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는 네팔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표절하지 않고 정확하게 쓰자라는 거. 자신의 옛글도 인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전개한 논리인지 아닌지 과거에 전개한 논리를 가져다 쓰는 건지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으니까 표절을 성실하게 인용을 해야 된다는 건 자신의 과거 저작물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죠. 정확한 글쓰기를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공계 학생 이건 뭐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고 그 수식 쓸 때 생각해야 될 점 하나만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런 수식들이 있으면 수식도 글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식도 글의 일부가.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내서 읽을 때 수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보면 독립된 문장이거나 명사절로 이해하고 뭐뭐는 뭐뭐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읽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A는 B다라는 식이 있으면 얘는 A는 B다라는 독립된 문장이거나 아니면 A는 B라는 A가 B라는 사실 또는 A가 B라는 것이라는 명사절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F는 MA는 뉴턴 법칙을 나타낸다. F가 MA라는 사실은 뉴턴 법칙을 나타낸다.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뉴턴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는 MA다. 보세요. 내가 마침 문장 보호까지 찍었잖아요. 독립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식도 글의 일부고 어떤 일부냐 하면 독립된 문장이거나 명사절이다 라는 생각. 명사절이다라는 생각으로 소리내서 읽고 잘 읽히게끔 잘 들리게끔 쓰자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스톱워치를 펴놓고 강의를 하면서 실수로 스톱워치를 눌러서 리셋돼 버려가지고 시간을 지금 놓치고 있는데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정리하면 어떤 문제를 왜 풀었는지 명확히 하고 그리고 되도록 말할 때 전혀 쓰지 않는 표현 쓰지 말고 정직하게 쓰고 명확하고 쉽고 간단하게 쓰고 글을 구상하고 윤곽을 작성하고 개요도를 작성하고 쓰고 또 고치고 필요하면 개요도 다시 쓰고 또 고치고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이란 글쓰기란 무엇인가 글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한데 저한테 누군가 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글은 고치는 거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글재미들은 글은 쓰는 거다. 심지어 한 번에 내려 쓰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글은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고쳐도 마음에 완전히 들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겠죠. 200자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글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체력 단련에서 근육 붙듯이 글쓰기의 근육도 생기는 거죠. 예, 이건 이제 그 강의 자료 제가 필요한 부분 여러분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전달을 했는데 이건 이제 한국어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어요. 한국어에 관한 이야기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 하나하나 짚지 않고 그냥 논점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는 영어나 일본어랑 달라서 한국어의 특성을 좀 잘 살려 쓰자는 거예요. 많은 가게들이 있다. 보다는 가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또 한국어스러운 거예요. 복수점 이사 굳이 쓸 필요가 없고 많은 과거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가게가 많이 있다처럼 부사형으로 서술형으로 주로 쓴다든가 그게 더 제가 보기에는 잘 들리는 그런 글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어제 먹었던 국수가 참 맛있었다. 과거니까 먹었던이라고 쓰고 싶은데 어제 먹은 국수가 맛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어제니까. 그러니까 시제, 복수 이런 게 영어처럼 쓰는 게 아닌 거죠. 한국어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영문법과 한국어 문법은 다르다.
이런 정도 얘기만 해두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국어 문법도 존중하자,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자. 그래서 이 헷갈리는 소리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문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글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 헷갈리는 그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난 이거 참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이의 있습니다. 그럼 막 헷갈리는 거지. 나 이거 참 좋네요. 내 생각은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었을 때 헷갈리지 않는 소리를 고려한 그런 글쓰기, 이런 주장을 제가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향 대신 지향처럼 어려운 말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지향은 지향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지향은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철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향의 반대말로 지향이라는 어려운 말을 정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쓰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소리도 헷갈리고 그냥 쉬운 말 정확하게 쓰자. 어려운 말 쓰지 말자. 그리고 이제 소리 얘기하면서 그 한글은 한국어 소리를 잘 표현하도록 고안된 기호지요. 그러니까 한글이 외래어를 표기하는 데는 외래어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외래어 표기법을 둘러싼 갈등 같은 것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이 워크샵이라고 쓰는데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워크숍이에요. 워크샵이라고 쓰는 사람은 그게 더 소리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또 영국 사람이 들으면 워크숍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리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한글로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약속이 중요하냐 하면 워크샵과 워크숍에 관한 그 이야기를 검색을 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은 워크샵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워크숍으로 쓰니까 워크샵도 검색하고 워크숍도 검색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메타 분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이 중요한 거예요. 외래어 표기법 되도록 지키되 외래어 표기법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에 관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겠죠. 외래어 표기법 자체를 부정하고 내 멋대로 쓰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메타 분석 같은 게 어려워지고 검색 같은 게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학 강의하면서 과제를 낼 때 이렇게 냈어요. 여러분 익숙합니까? 다음 문제를 푸시오. 근데 이게 학생들을 되게 수동적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내가 스스로 혼자 공부를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개념에 관해서 읽고 그 개념에 관한 문제를 찾아서 풀고 그렇게 할 거잖아. 선생님이 안 시키면 그렇게 할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골라보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2장에서 문제 10개를 알아서 찾아서 푸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2장에서 공부한 내용 가운데 가장 흥미가 있었던 주제 2를 고르십시오. 그 2에 관해서 핵심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와 관련한 문제를 또 하나씩 골라서 푸십시오. 그리고 문제까지 풀고 그 문제를 왜 선택했는지, 문제 푸는 과정에서 어떤 논점이 있었는지, 성공적으로 풀었다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풀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풀 수 없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전반적 소감 등을 적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글쓰기와 수학의 조합을 과제 형태로 제가 시도해 본 것이고, 채점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되게 저는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골라서 글을 쓸 때 단순히 요약만 하지 말고 되도록 자기 글을 써보려고 노력하고, 좀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간결하게 잘 쓰자. 그리고 문제의 답을 꼭 찾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 찾아서 쉽게 답을 찾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 잘 골라서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설사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이제 지침을 제공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사례인데 이 학생은 에너지와 파워, 신호화 시스템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에너지와 파워라는 개념,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는 개념에 관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문제도 그거에 관해 찾았고.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잘했는데 제가 그 요구한 것보다 양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축약할 때 이게 핵심을 잘 간결한 문장으로 축약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주 잘 푼 거죠. 이런 식의 일이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시도하는 게 이제 200자 글쓰기예요. 매주 키워드를 하나 정하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글쓰기와 연구이라는 과목에서 했던 건데 그럼 제가 이제 학생들이 스프레드시트, 클라우드에 있는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매번 이렇게 글을 쓰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죠. 질문 또는 뭐 심지어 문장 교정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과 글쓰기를 조합하는 방식에 이건 물론 꼭 수학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그 전공과 글쓰기를 조합하는 방식의 그 노력을 조금 해봤고요.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가면 제일 처음에 썼던 글보다 마지막 글이 더 좋아지는 것을 학생도 발견하고 선생도 발견하고 같이 못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죠.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수학과 글쓰기, 수학과 소통 또는 전공과 교양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그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수학이란 언어는 전혀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극한적 사유의 대상으로 수학을 떠올리면 글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쓰는데 보탬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수학적 개념을 일상 언어로 설명하는 일은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보탬이 됩니다. 사실은 수학도 결국 인간의 활동이고 수학적 개념도 어쨌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물론 이제 수학적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플라톤적인 생각을 하는 수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은 극한적 추구의 대상으로서 일상 언어와 글쓰기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하는 데 참고했던 자료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다 싶은 글 좀 모아봤고요. 이렇게 참고문헌 소개하는 걸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막판에 제가 시간을 체크하지 못해서 조금 오버한 것 같긴 한데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있으시면 이상단 교수님 통해서 전해 주십시오. 오늘 고생 많았고요.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